친구야, 니 뭘 그리 적고 있나? 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묘가 어디야? 강원도래요. 강원도지. 그렇지. 그럼 이 강원도에 있는 이 관동팔경이 아주 기가 막히지 않나? 기가 막히지, 관동팔경. 아름다운 이 풍경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강원도의 그 도민의 도리가 아니야, 도리가. 그래갖고 내가 이 기록을 남기고 있잖아. 왜? 얘기를 했잖아. 강원 도읍내 의무라고, 의무. 아유, 뭐 느껴진 게 없나? 니는? 에이. 있지. 뭔데? 썼어. 쓰긴 뭘 써? 썼다고. 뭘 쓰냐고? 관동팔경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있어. 진짜로? 앞에 봐. 시간여행 강원에서 알려준대. 진짜로? 그래. 야, 빠르다, 야. 내가 제일 먼저 쓰려고 그랬는데.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대가입니다. 관동별곡을 지은 송강 정철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서울교육대학교 임기환 교수 오셨습니다. 고전문학 전문가입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이진모 교수 오셨습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비타민 C 같은 논계에 계십니다. 호주 출신 한국인 최다미 강사님 어서 오세요. 역시 저희 시간여행 강원의 비타민 D 같은 아나운서 김서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 김서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키워드를 소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송강 정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정철하면 딱 생각나는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관동. 관동. 관동이죠. 예. 어떻게 우리 정철 선생님과 이 관동별곡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관동에 대해서 키워드를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관동별곡을 보면 원주에서 출발해서 춘천 거쳐서 철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관동별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원별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동이라는 말과 관동이라는 말은 이제 혼동해서 그렇죠. 예. 영동, 영서 이랬을 때는 이제 대관령을 중심으로 네. 대관령 동쪽이 영동이고 대관령 서쪽이 영서 이렇게 이제 강원도를 나누는 말이고요. 네. 관동 이랬을 때는 그 철령을 중심으로 철령 북쪽이 이제 관북 지역이고요. 그 아래쪽이 관동 지역입니다. 네. 관동 지역은 강원도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니까 관동별곡은 꼭 강원도 별곡 이렇게 해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정철 선생은 강원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오래 생활하신 것도 아닌데 관동별곡을 지으셨단 말입니다. 분명히 뭔가 인연이 또 깊은 게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관동별곡을 지은 그때가 강원도 관찰사를 네. 이제 맡아서 이제 그때 관동별곡을 짓습니다. 근데 관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그대로 자신이 관할 구역을 쭉 이렇게 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동별곡을 좀 보면 쭉 이렇게 순력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제 관찰사로서의 자기 임무를 이제 수행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강원도 관찰사는 우리가 관동별곡에서 보듯이 금강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동 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풍광이 좋고 경치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강원도 관찰사는 그 관찰사를 하게 되면 누리는 하나의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당시 그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가 됐다라고 할 때 이 선조가 좀 특별히 배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철은 이제 거기에 답하는 의미에서 아마 관동별곡이라는 그 아주 명작을 남기게 됐고요. 그거 외에도 관찰사를 하면서 그 유교를 쉽게
그 익힐 수 있는 그 훈빈가도 짓게 네, 됩니다. 훈빈가. 아, 그래서 이제 정철이 이제 강원도에 이렇게 많은 애정을 갖고 또 강원도랑 관련된 중요한 명작을 남기게 된 거죠. 예. 송강정철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이 송강정철 선생의 성품을 어떤 한 단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화가 있어서 저희가 재연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잠시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어릴 적 친구였던 송강정철과 명종. 그는 한때 명종의 총애를 얻었지만 왕의 사사로운 청을 거절해 결국 명종의 미움을 받게 된 정철. 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명종 17년 과거에 급제하며 관료 생활을 시작한 정철은 원칙과 소신을 가진 관료였다. 헌데 일대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것은 바로 명종의 사촌형이었던 경양군이 얽힌 살인사건이었다. 어찌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요즘 일이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끔찍이요? 경양국께서 처가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서울 처남을 깨어 살해한 뒤 강물에 던져버렸지 뭡니까? 이 무슨 끔찍한 일인지. 하여 벌로써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야 그렇지만 경양군이 누굽니까? 전하의 사촌 형님 아닙니까? 그런데요. 에? 그런데요라뇨. 이거 일이 아주 커질 수도 있습니다. 도통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살인사건이었지만 사촌형이 저지른 일이라 조용히 넘기고자 했던 명종. 허나 대쪽 같았던 정철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으니 전하, 사헌부 지평께서 드셨사옵니다. 들라 해라. 들라해라. 그래, 요즘 일이 아주 바쁘시다고요. 어떻게 건강 상하실까 짐이 참 걱정입니다. 늘 하던 일입니다. 개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벗이 된 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유수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강직하시고 불의를 보면 못 참으시고 바른 말만 따박따박 하시니 짐이 아주 든든합니다. 꺾일지언정 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말입니다. 유연해야 할 때는 유연해야 하는 법. 그러시다가 허리 똑 꺾이실까? 오랜 벗으로서 참 걱정입니다. 빙 둘러 완곡히 말하는 국왕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만 송강정철. 결국 그는 경양군 부자를 사용시키고 말았으니 화가 난 명종은 이후 정철을 피하게 되는데 헌데 이뿐만이 아니었다. 여봐라, 사헌부 지평 정철을 파면시키고 전라도 광주로 돌아가게 하거라. 결국 송강정철은 자리에서 쫓겨나 말직에 머물게 됐으니 그로부터 3년간 주요 관직에 낙점되지 못하였다. 이후 선조가 즉위한 후에야 다시 빛을 보게 되니 정치의 선명성을 강조했던 정철의 강직한 성격을 짐작하고도 남을 이야기다. 이 젊은 시절의 송강정철, 원칙과 소신을 따르고 지키는 강직한 관료의 모습을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먼저 정철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볼까요? 정철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예, 정철은 이제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죠. 정철이 태어난 곳이 지금 서울의 경복궁의 서쪽에 서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그 자리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지역은 뭐 왕실이나 그다음에 이제 대가 집들이 양반 큰 사대부들 집들이 이제 거처하고 있는 곳이니까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정철의 집안이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실제 정철의 맏누이는 인조의 이제 후궁이 돼서 귀인이 됐고, 둘째 누이는 그 왕실 종친인 계린군의 이제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궁궐을 출입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명종이 되는 경원대군하고도 이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잘 지내다가 이제 명종이 즉위하고 나서 그 을사사화에 일종의 이제 그 매형이 되겠죠. 그 계린군이 이제 연루가 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세가 급격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유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 이제 유배지에 가게 되고, 그 전라도 창평으로 이제 이주해서 거기서 이제 10년을 지냈는데, 말하자면 10대는 좀 불우하게 지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창평에 있으면서, 그 말하자면 이제 또 좋은 일이라고 할까요? 정철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당시 이제 전라도에 그 대학자 있던 하서 김인훈의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기대승하고 유이춘과 같은 그런 명유들하고 이제 문화가 되고 또 교유하게 되면서 정철하면 그런 이제 학문적인 얘기는 학자로서의 모습은 잘 안 드러나 있지만 사실 이때 김인우라든가 유이춘이라든가 기대승 같은 분한테 배워가지고 학문적인 토대를 쌓게 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1580년 정철의 나이 45세 강원도 관찰사가 돼서 부임을 합니다. 저보다도 적은 나이에, 지금의 저보다도 적은 나이에 강원도 관찰사를. 근데 그 당시에 45세면 뭐 상당히 중년 이상 장년이라고 봐야 될 시기잖아요. 바로 이 강원도 관찰사가 된 이후에 이제 관동별곡을 만듭니다. 관동별곡이 이렇게 후대까지 전해질 만큼 유명한 이유를 이진모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관동별곡에 대해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했습니다. 특별히 한 두 사람 정도의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홍만종이 자기가 지은 그 순호지에서 관동별곡을 악곡의 절조다, 최고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극찬을 했고요. 또 김만중이 그 평론수필집 그 서포만필에서 표현하기는 좌해 진문장 지차 3편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해는 우리나라는 말이 될까요? 우리나라의 진짜 문장은 이 세 편밖에 없다. 그게 바로 이제 관동별곡, 삼위인곡, 성미인곡 이렇게 세 편이다. 그러면서 그 초나라 구론이 지은 그 이소부에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 아주 극찬한 작품이 이 관동별곡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송강정철이야말로 조선 최고의 언어 마술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워낙에 작품이 뛰어나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학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라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해보셨나요? 외우려고 시도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물어보시는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 네, 학교 때 외우려고 했어요. 성공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없어요. 여기 계십니다. 임기환 교수. 진짜로요? 좀 외웠던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네요. 남는 게 계셔야 이진모 교수는 지금. 당연히 외우셨을 것 같아요. 뭐 대충 그 한 번만 다시 읽어보면 다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또 공부하기도 했으니까 뭐 충분히 기억날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까지 다 외우는데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그냥 교과서만 보고 외우게 했는데 실제 수학여행을 이쪽으로 와서 그 별곡을 금강산 못 가더라도 한 군데 6경을 쭉 보면서 외우게 했으면 아마 들어갔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 현장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책만 공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엔 왜 그렇게 외우게 했을까요? 그렇게 그냥 암기 한 줄 보고 눈 감고 외우고 그런 식으로. 그럼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용을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께서 재미나게 내용 좀 짚어주세요. 일단 이제 관동별곡은 글자 그대로 아까 관찰사가 돼서 관동에 와서 이제 그 1월에
그 1580년 이제 1월에 이제 그 부임하라는 명을 받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강원도 관찰사는 당시 이제 선조는 당시 정철이 이제 계속 정치적으로 공세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피해 있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관찰사를 제안했고 정철도 이러다가는 더 큰일이 날지 모르겠다라고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강원도로 부임하게 되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뭐 이런 아주 답답하고 어려운 이것을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관찰사로의 자기 직임도 수행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제 강원도 관동 지역에서 아주 멋진 경치들에 대한 아마 기대감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3월부터 이제 원주에서 시작해가지고 금강산을 통해가지고 이제 관동 판경을 두루 보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찰사로서의 순력하는 거지만 동시에 이제 곳곳에 숨어있던 이런 비경들을 통해가지고 자신의 감흥 이런 것들을 시흥들을 이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그 시상의 전개에 따라 한 4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1단에서는 이제 그런 부음을 받았던 그런 과정을 이제 노래했고요. 관찰사로서 부음하게 되는 과정을 노래했고, 2단에서는 이제 내근강의 절경들을 만복동, 금강대 이런 절경들을 쭉 노래하고 있습니다. 3단에서는 이제 총석정 3일포라는 이제 그런 그 외근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포대 죽서로 같은 이제 관동 팔경의 곳들을 이제 쭉 이 동해안의 아주 경승지들을 쭉 노래를 하고 있고, 4단에서는 이제 꿈속에서 신선함과 논이는 것, 그거를 비유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풍류를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관동 지역의 금강산부터 관동 팔경을 다 노래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천상문인인 것 같아요. 천상문인. 아주 그 문학적 소양들이 이렇게 막 넘치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치를 만났으니 어찌 저절로 뭐가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봐도 뭐 그냥 하고 감탄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그거를 유려한 문장으로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런 분들은 정말 지금 우리 임 교수님 말씀대로 분만 들면 그냥 술술술술. 그냥 저는 그래서 이럴 때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든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저렇게 마음에 담기만 하게 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현장 화면을 담아 왔거든요. 함께 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관동별곡이 쓰여진 현장을 찾아 나선 길. 그런데 여긴 선교장 아닌가요? 관동별곡엔 선교장이 안 나오는데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선교장 맞죠? 예, 선교장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저희가 왜 왔죠? 송강 정철의 그 관동별곡에 보면 경포대를 노래하는 데가 나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시작이 아마 여기쯤일 거다 해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렇군요. 정철 선생이 관동별곡을 지은 건 선교장이 건립되기 전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 근처 어딘가에 배를 타는 다리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관동별곡 중에서 어떤 부분이죠? 예,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예. 우계지륜이 경포로 나렷하니 심리 빙한을 다리고 고쳐 다려 당송 물은 속에 슬가장 펴더시니 물결도 자도 잘사 모래랄 해리로다. 수레를 타고 이제 경포로 내려가니 심리나 댐직한 얼음같이 깨끗한 비단폭을 다리고 또 다려서 그 소나무가 울창한 속에 마냥 펼쳐 놓았으니 물결도 잔잔해서 너무나 잔잔해서 그 아래에 있는 모래알도 새일 듯하구나.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해 관동지방 순찰에 나선 정철 선생. 양양을 거쳐 강릉으로 오는데요. 곧 경포대를 방문합니다. 당시 경포 호수는 지금보다 훨씬 넓었고 이곳에서 배를 탈 수 있었죠. 여기는 저기 아까 선교장에서 경포대까지는 꽤 먼데요. 예. 그 어떻게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가 다 호수였다고 봐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갔다고 보면 맞죠. 고주 해람하야 정자우회 올라가니 선생께선 관동별곡에서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배 한 척 닷줄을 풀어나아가 정자에 올라가니 이런 뜻입니다. 조선시대엔 배를 타고 가야 했던 길, 이젠 호수의 규모가 줄어 차로 이동을 합니다.
경포대는 언덕 위에 자리해 있는데 배를 타고 이곳으로 들어왔다면 마치 호수에 섬이 있고 그 위에 정자가 지어져 있는 듯한 느낌 아니었을까요? 정철 선생께선 이런 경포의 풍광에 푹 빠져버리고 맙니다. 위에서 보니까 더 멋있죠? 그렇죠. 그 여기는 그 경포대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은 관동 별곡에서는 여기 올라온 다음에는 어떻게 이어가요? 제가 또 송강 정철이 한번 태워봐요. 강문교 넘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종룡 한자 이 기상 화론 한자 더 경계 이도곤 가잔대 또 어디 있단 말고 홍장 고사랄 헌사타 하리로다. 강문교 저 너머에 큰 바다가 있구나. 조용하구나 이 호수의 기상. 넓고도 멀구나 저 바다의 수평선. 이 바다와 호수보다 더 잘 갖추어진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홍장과 박신의 고사가 떠들썩하게 전해져 온다. 정철 선생께선 이렇게 경포대에서 호수를 보며 예부터 전해오는 사랑 이야기 하나를 떠올리십니다. 여기는 우리 관동 별곡 이야기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강릉의 풍속으로 이어지죠. 네. 강릉 대도효 풍속이 도울시고 저로 정문이 골골이 벌어시니 비옥 가봉이 이제도 있다 할다. 그래서 충신 효자 연료들이 많이 나서 그 집집마다 이제 그 상을 줄만 했다랄까? 벼슬을 줄만 했다. 강릉의 민심에 반했기 때문일까요? 관동별곡에서 풍속에 대해 노래하는 부분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민심까지 좋은 곳. 정철 선생에게 강릉은 그런 곳이었나 봅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경포대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는 정철 선생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그 송강 정철이 관동별곡을 지으면서 이렇게 강원도를 쭉 다니잖아요. 그 다닌 과정을 좀 지역을 좀 살펴볼까요? 네. 그 강원도 가명이 있는 이제 원주로 부임을 하죠. 그 관동별곡에 나온 그대로 표현하면 이제 평구영 말을 가라 흑수로 돌아더니 성강이 어디매요 치악이 여기로다. 이제 원주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고 이제 첫 번째 간 곳이 그 춘천입니다. 관동별곡에는 이제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로 든단 말가. 다 외우시네요, 정말. 외웁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철원으로 가죠. 동짓밤 겨새와 북관정에 올라니. 그러니까 이제 그 철원에 가서, 그 북관정에 올라가서, 그 느낀 감회가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그랬어요. 삼각산은 이제 그 대궐이 있는 뒷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이제 회양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에서 출발해서 춘천, 철원, 그다음 회양인데 회양에 가서 이 정철이 회양 내 이름이 마초와 같을시고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 한나라에 회양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회양이라는 곳에 회양태수가 급장류인데 이 급장류가 얼마나 선정을 베풀었는지 와치 회양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급장류가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이 회양 땅이 이제 잘 다스려지는. 그래서 그때 그 급장류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다. 자기가 이제 목민관으로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제 그 포부를 드러낸 부분이죠. 그러니까 원주, 춘천, 철원, 회양 여기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순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강산을 거쳐서 관동 팔경을 이제 다니잖아요. 그 놀러 다니니까 그냥 놀러 다니기 미안하니까 그랬는지 그 금강산 그 관광을 가기 직전에 그 본인이 표현한 말이 영중이 무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가 편하고 이제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내가 둘러본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관동 팔경을 그 고성에서부터 울진까지 그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 들렀으니까 아마 그것도 이제 그 초도순 씨 일환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성에서 양양, 강릉, 삼척, 이제 울진까지 이렇게 이제 다녀갔습니다. 그 과정 이게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뭐 자동차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꽤 오랜 세월을 강원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글도 남기고 일단 다니실 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정말 좋았겠죠. 근데 강원도를 이렇게 순시하면서 한 일이 관동별곡을 짓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아니 무슨 민물고기의 이름도 지어주고 갔다고 하시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그 꾹저구? 꾹저구. 자주 거론이 됐던 것 꾹저구 같아요. 맛있죠? 예, 저는 아직 먹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뿌거리라고도 합니다. 꾹저구탕을 뿌거리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꾹저구라는 이름을 이제 정철이 줘줬다. 그렇군요. 예. 이 정철이 이제 관찰사 때 강릉 영곡 지역을 방문했는데 예. 당시 그 지역 현감이 이제 관찰사가 오셨기 때문에 잘 대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바람이 몹시 불어가지고 이제 출어를 못해서 바닷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싱싱한 바닷고기를 대접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민물고기를 잡아서 정성껏 탕을 끓여가지고 이제 대접을 했더니 송강이 먹고 이거 아주 담백하고 맛있다. 이게 물고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잘 이름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렇게 대단했던 민물고기 아니었는지. 그래서 저구새가 꼭 찍어 먹은 고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성강 선생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이 고기를 꾹저구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져줬다는 얘기가 이제 지역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아마 이름이 없었다가 이름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가치 있지 않았던 그런 물고기였는데 이제 이름을 성강이 져줌으로써 이게 이제 더 의미를 갖고 가치가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이래 지금까지 400몇 년 동안 이 강릉 사람들이 꾹저구 탕을 드시는 모양인데 저도 올해는 꼭. 근데 참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훈민가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누구나 쉽게 유교를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민가를 지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어떤 노래일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훈민가는 이제 시조입니다. 연시조인데 16수로 돼 있고요. 이제 강원도 관찰사를 지낼 때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계몽하고 교화하기 위해서 만든 시조죠. 그러니까 이제 유교 사회니까요. 유교적 윤리관에 따라서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올바로 살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표현하는 그 어휘들이 이제 사대부가 사용하는 그런 어떤 교화적이나 또는 이제 일방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런 어휘보다는 백성들이 아주 정겹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16수로 된 연시조를 이제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강 가사에 좀 실려서 전해지고 있는 시조가 바로 이제 훈민가입니다. 내용 조금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조를 보면 이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부생 모익에 대한 소학에서도 배우는 그런 내용을 시작해서 이제 형제 간의 우애 또 이제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시조로 지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송강의 위대성이라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우리말을 사용해서 글을 지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부러 우리말을 사용한 걸까요? 물론 이제 조선의 사대부가 한시를 잘 지어야 되죠. 물론 정철도 수많은 한시를 지었습니다. 송강집에 실려 있는 절구, 율시, 배율 다 합치면 한 수백 편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시도 잘 지었고 우리 노래를 이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글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이제 송강 정철이 일찍 깨달은 거죠. 우리말을 아주 세밀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물론 관동별곡에는 이제 한자가 많이 나오지만 송민곡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순 우리말로 이제 지었는데 조선 정기니까요. 이때는 사대부들이 이 한글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원문이라고 천시하던 시기니까요. 그런데 우리 글, 우리 노래를 우리 표현을 하려면 한글만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일찍부터 이런 한글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한글 문학을 꼽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말만큼 우리 형용사 많거든요. 우리말이 영어보다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표현이라는 표현 끝까지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모국어가 아닌데도 느껴지는. 근데 모국어 아니지만은 제가 여기서 40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대해서 알고 한국말을 잘 배우는 방법 뭘까? 그거는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진정 한국인이신 겁니다. 이제 뭐 지금 그런 이미 면에서는? 최다민 선생님 속에 흐르는 피는 이미 한국인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제가 전생에 영등포 떡집 아줌마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 관동별곡의 한 대목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재연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잠시 보시죠. 관동 팔경을 두루두루 둘러보니 참으로 감탄만이 절로 나오는구나. 역시 강원도가 조선의 으뜸이야, 으뜸. 아이고, 이제 나도 나이가 드는 겐가 몸이 고단하구나. 아직 갈 길이 남았으니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갈까? 이곳저곳 경치 빼어난 곳을 다니며 풍류를 즐기던 정철. 잠시 쉬어가려다가 이내 잠이 들고 마는데 저기요. 저기요. 아이고, 내가 깜빡 잠이 들었나 보군. 아이, 근데 누구십니까? 나를 모른단 말이더냐. 예,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이로구나. 예.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저 하늘 위에 신선이니라. 신선이요? 아이고, 이 몰라 뵙습니다. 아이고, 송구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신선께서 강원도까지는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 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마음이 다 썩었어. 예? 아니, 무슨... 하늘나라 신선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야말로 놀랄 따름이었으니. 아니, 그러니까 경을 잘못 읽으셔가지고 인간계로 오셨다고요? 아이고, 생각을 해봐. 예. 황정경이라는 도가의 경서가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 이거를 한자라도 잘못 읽으면 바로 이곳으로 직행. 요만큼도 안 봐줘. 요만큼도. 진짜 밖에 하늘은 이러니까 내가 속이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 아이고, 당연히 속상하시지요. 그럼 이걸 밖에 나. 예? 근데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북두 칠성의 잔을 기울여 장애수의 술을 가득 부은 것이라네. 오, 예. 주거니 받거니 술잔이 서너 잔 오가자 흥도 함께 차오르고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것이 제 양쪽 겨드랑이를 죽혀 세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저 하늘로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날고 싶소. 아이고, 그러면 좋지요. 이 술을 모아다가 온 백성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모두가 취하게 한 다음 다시 한 잔 기울이고 싶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셨단 말인가? 저분은 놀랍게도 신선이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공중에서는 옥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닌가. 아니, 신선은 어디 계시지?
또 술병은 어디 있단 말인가? 설마 내가 꿈을 꾼 건가? 같은 꿈을 꾸게 된 정철. 그는 정녕 신선을 본 것일까? 아니면 관동의 절경에 반해 놀라운 꿈을 꾸게 된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미스테리다. 강원도 관찰사를 지내신 이후의 송강정철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후에 이제 전라도 관찰사, 도승지, 예조 참판, 함경도 관찰사 뭐 등등 지냅니다. 예, 요새 말로 하면 요직을 그러네요. 두루 거친 거죠. 48세 때 이제 예조 판서로 이제 승진을 했는데요. 예. 또 이제 동인의 탄핵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대사원으로 승진을 했을 때죠. 승차를 했을 때인데, 그래서 다시 이제 창평 땅으로 내려가서 4년간 은거하며 이제 지내게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민곡과 송민곡, 또 한시, 또 시조 이런 작품들을 이제 많이 남겼습니다. 예. 그 사민곡의 그 미인이라는 말은 이제 시경에서 나온 말인데요. 임금님을 의미하는 말이죠. 예. 사민곡 그러면 이제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노래, 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내용도 이제 영문의 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송민곡은 이제 사민곡의 속편입니다. 예. 그래서 역시 이제 두 여자의 대화 방식을 취해서 영문의 정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 사건이 있잖아요. 정열이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된 거예요? 네, 이 정열이 모반 사건은 뭐 송강 정철의 어떤 그 정치적 여정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이 정열이 모반 사건은 사실은 모반은 모반이 있다라는 그런 고변이 있어서 실제 모반이 일어나지는 못했고요. 또 정열입이 이제 결국은 이제 자살을 함으로써 준모자가 자살함으로써 그 실체가 다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그 정일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축옥사라고 하는 옥사가, 여파가 파장이 한 2년 동안 계속됩니다. 정철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이후에 기축옥사를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그때 그걸 담당하게 됩니다, 정철이. 기축옥사를 주도하면서 1590년에 2월에 좌의정이 되고요. 그 7월에는 이제 공을 잘 다스렸다, 옥사를 잘 다스렸다는 의미에서 평남공신의 책봉이 됩니다. 좌의정까지 잘 나갔는데 그 다음 해에 또 유배 또 가잖아요. 그 이듬해에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건조의 사건이라는 게 터지는데요. 이게 왕사자를 이제 세우는 일을 이제 건조라고 합니다. 근데 선조는 이제 정비인 의인왕후가 몸이 약해서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후궁 소생 중에서 왕세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선조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인빈. 인빈을 사랑했고 인빈이 사랑스러우니까 고의 소생 신성군도 이제 사랑스럽죠. 그 신성군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신하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때 활동했던 이제 광해군을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이제 정철이 좌의정됐고 우의정이 이제 유성령이었는데 유성령이 건조를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하자 이렇게 둘이서 얘기했고 당시 이제 영의정이 이제 이사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사내한테도 우리 그렇게 하기로 하니까 당신도 이제 와서 같이 왕을 배하라 합시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사내가 인빈의 동생한테 얘기해서 인빈한테 귀에 들어가게 해요. 지금 정철이 이런 걸 하려고 한다. 위험하다. 무슨 음모가 있다. 그래서 인빈이 선조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약속한 날 가서 선조에 서서 그런데 이사내는 병을 취하고 안 나타납니다. 정철이 이제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굉장히 불쾌했죠. 아주 불쾌해가지고 내가 살아있는데 뭔 소리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결국 그날 밤에 특지가 내려가지고 정철이 좌의정에서 해임됩니다. 바로 그냥 바로 해임입니다. 이걸 이제 기회로 삼아가지고 기축옥사 때 공격을 당했던 동인들이 이제 정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탄핵을 하게 되고 결국 정철은 이제 그 탄핵에 파직이 되고 유배를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진주로 갔다가 이게 이제 아마 선조나 당시 동인들이 정철을 얼마나 미워했냐면 진주로 유배를 냈다가 진주로 가다가 3일 만에 다시 강계로 유배가 됩니다. 더 어려운 곳으로. 강계로 유배를 해서 다시 이제 강계로 가게 되고, 그럴 정도로 이제 분노를 표현하게 되니까 정철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건조의 사건입니다.
아니, 한때는 좌의정까지 지냈던 분인데 이 관직 생활이 이거 보통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라면서요. 뒤에 이야기가 더 있다고 하던데 또 무슨 일을 당하신 거예요? 강계땅에 유배되어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죠.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선조 임금이 그래도 정치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배를 풀고 임금이 피난을 가야 되는데 정철이 이제 북조위가 있으니까 이제 한양까지는 못 가고 평양에서 기다려서 그 선조 임금을 맞이해서 이제 의주까지 이제 호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 채찰사를 지냈어요. 채찰사는 이제 그 임시직으로 분권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이제 임시직 벼슬이고요. 그 이후에 그 사은서로 사신이죠. 사신으로 명나라를 다녀왔는데 또 동인들의 모함으로 사직하고 바로 이제 강화에 있는 송정촌에 이제 우거하다가 그 이듬해 58세에 이제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했어요. 이 58세까지 사시는 동안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사셨네요. 시간여행 강원의 이제 마지막 코너가 됐습니다. 역사 스토리 이프 시간인데요. 오늘 가정은 이렇습니다. 내가 정철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를 순시하는 거예요. 쫙 순시합니다. 내가 정철이라면 어디를 한번 가보고 그래서 신관동 별곡을 짓고 싶은가 합니다. 최다미 강사님은? 지금 제가 어젯밤에 시를 썼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 가보셨을 것 같아요. 어디요? 정철 선생님이 여기 가보셨을 것 같아요. 어디일까요? 가보셨으면 좀 예쁘게 봐주세요. 그 무지한 외국인이니까. 근데 제가 시를 읽은 다음에 이게 어딘지 한번 맞춰보세요. 1300년의 세월 걸쳐 물속에서 비참하게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사랑, 믿음, 희망의 힘으로 다시 부활한 내 영혼의 고향 영원히 이 수인의 아픈 마음을 바다와 손잡고 부디 위로해다오. 어디예요? 그게 어딘가요 도대체? 낙산사. 다시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됐습니다. 왜 못 맞췄어요? 저는 직접 이렇게 듣고 싶었어요. 낙산사라고 말씀. 딱 들으면 낙산사인지 알지 벌써 저는. 그럼. 시가 벌써 낙산하더라고. 이번엔 이진모 교수께서 과연 정철이 씨라면 어딜 한 번 더 가보고 신관동 별곡을 지으실까요? 저는 하조대를 꼽았습니다. 하조대. 그 하조대는 이제 전해진 전설이 그 세 가지 정도로 있거든요. 왜 하조대라 했는지. 하륜과 조준 이름을 따서 하조대를 했다는 말도 있고 또 이제 그 하씨 집안의 그 총각과 조씨 집안의 그 처녀가 자매인 처녀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그 삼각관계로 사랑을 하다가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그 자결했다는 그런 전설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하씨 집안과 조씨 집안이 이제 그 원수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두 처녀가 서로 이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루지 못하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 하조대와 관련된 이제 그 시라기보다는 그냥 정리했습니다. 가사문학처럼. 거기에 또 이제 그 하조대에 가면 그 바위에 애국송이라고 그 보호송이 하나 있어요. 그 소나무는 이제 지조를 이제 그 표상하는데 하륜과 조준이 그 개국 공신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쿠데타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기암절벽에 서면 에메랄드빛 망망대해 하륜과 조준의 음모 슬픈 이름 하조대 애국성이 부끄럽다. 이루지 못할 삼각관계 저 세상인들 어이하리. 하랑과 조당도 붉은 해당하로 피어나다.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하조대가 이제 관동 구경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임규환 교수님의 순서입니다.
신관동 별곡을 지으셔야 되는데 어디를 예, 저는 사실은 관동 8경에 1경을 더할 안목은 별로 없고요. 제가 이 관동 별곡을 따라서 네. 그 관동 8경을 쭉 답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6경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2경. 그 총석정하고 고성의 3일포는 네. 북쪽에 있으니까 가볼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경을 더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6경은 봤는데 못 본 2경. 예. 그 중에서도 또 3일포를 한번 제 입장에서는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걸 보고. 그래서 이 3일포에 보니까 뭐 사선정이라고 하는 신라시대 네 화랑이 신선이 된 그런 정자가 있다고 하고요. 또 3일포를 읊은 또 이렇게 여러 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들을 보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 3일포 맑은 산수 속에 논일던 내 화랑은 신선이 되었고 그 뒤에 찾는 이는 아름다운 여인양 풍강을 노래했네. 남북으로 나뉜 60년 세월 동안 시인 묵극의 자취도 끈기였으니 내 언젠가 3일포에서 다시 신관동 별곡을 부르기를 꿈꾸네. 이렇게 쳤습니다. 야, 지금 이 장면을 꼭 우리가 저장했다가 나중에 진짜 통일이 돼서 우리가 시간여행 강원을 북강원에서 진행하는 날도 있을지 않겠어요? 그럼요. 예. 그때 임견 선생님이 이 작품을 3일포에 비석에다가. 그럼요. 다시 써야 되겠는데요. 오늘 시간여행 강원은 정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철 선생이 남기신 이 가사문학의 위대성은 바로 한자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말로 쓰여진 작품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관동별곡이든 또는 뭐 삼이인곡이든 속미인곡이든 한 번쯤 쓱 눈으로라도 한번 읊어보시는 것,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